지금 중국이 삼성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철수로 6천 명이 실직하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으며 삼성 로드라 불리던 식당가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죠. 도대체 공장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왜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리고 정작 사람들이 몰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옮긴 건 기계가 아니라 철학과 시스템이었고 그 철학을 품은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버림받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선택받은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삼성이 중국을 떠난다? 그게 진짜냐고요? 우린 이제 뭘 먹고 삽니까? 저는 2019년 10월 중국 후이저우시 정부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폐쇄를 공식 발표한 날이었죠.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여기 6천 명이 일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후이저우는 삼성이 2007년부터 키워온 중국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였어요. 한때 하루 6만 대가 쏟아져 나오던 이곳에서 이제 기계가 멈추게 된 거죠. 저는 지역 경제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에 쥔 공문이 떨리더군요. 우리 지역 GDP의 17%가 삼성 관련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과 함께 숨쉬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장 주변을 걸었어요.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노동자들 얼굴에는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북적이던 공장 앞 식당가와 노래방들, 그리고 공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퇴근길 한 택시기사가 물었죠. 관리에 계신다던데 정말 삼성이 떠난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들이 곧 어두워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은 폭풍처럼 퍼졌어요. 공장 정문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 서로의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12년간 이곳에서 일했다는 40대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은요? 다른 일자리는 있기나 할까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던 젊은 엔지니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전 이곳에서 경력을 쌓아 삼성 본사로 가는 꿈이 있었어요. 이젠 그 꿈도 접어야 할까요? 저는 그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12년간 삼성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 전체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지역 호텔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삼성 중국법인 대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생산 효율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글로벌 기업 하나가 철수하면 도시 하나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질문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 스마트폰, 이제 우리가 지배한다. 저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하던 점유율이 2019년엔 1% 미만으로 추락했어요. 반면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브랜드들은 치솟고 있었죠. 그래프의 선들이 교차하는 모습이 마치 중국과 한국의 운명이 교차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외국 브랜드에 열광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자국 제품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케팅 책임자 왕 부장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후이저우 공장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던 곳이었는데 저는 현지 부품업체 대표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0개 회사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쏟아진 커피도 닦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삼성 품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철수라니요? 우린 다른 고객도 없어요. 한 부품사 대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냉정했어요. 중국 내 인건비는 이미 동남아보다 3배 이상 높았고 품질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을 만들었죠. 출장길에 베이징 공항에서 마주친 화웨이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주권 중국의 손에. 대형 전광판에서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중국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국 기업의 기술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브랜드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생산 기지가 아니라 경쟁자예요.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이제 자기 시장을 지키려 합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한국을 기술로 넘어선 걸까요? 아니면 단지 시장만 바뀐 걸까요? 임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지 신문에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의 제품. 중국 기업들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삼성은 이미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패배가 끝이 아니었어요. 후이저우 텐진. 차례로 공장이 꺼져갔다. 2018년 12월 텐진 공장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후이저우 공장까지. 삼성의 중국 철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오랜 연인과의 이별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됐죠. 저는 후이저우 공장 마지막 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흐린 가을 하늘 아래 마지막 생산 라인이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12년간 가동되던 기계들이 한꺼번에 침묵하자 공장 전체가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실감이 안 나네요. 옆에 있던 중간 관리자 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보였어요. 저는 공장 주변 상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거리는 이미 한산했어요. 10년 넘게 공장 직원들에게 점심을 팔았다는 식당 주인 장 씨는 빈 식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삼성이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들 새 일자리를 찾아 이사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저도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공장 인근 아파트 단지를 찾았을 때는 이미 금매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아무도 이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협력업체들의 도미노식 폐업이었어요.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대표 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위해 특화된 생산 라인을 구축했어요. 다른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계를 팔아도 절반도 못 건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삼성 공장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의 중심이었어요. 공장 철수 관련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고위 관리는 불편한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했어요. 그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의 자만심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삼성이 영원히 중국에 머물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공장의 마지막 직원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스마트폰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가? 그건 착각이었어요. 삼성은 공장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생태계가 통째로 우리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중국을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땅으로 옮겼다. 중국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베트남 북부의 작은 도시 박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삼성 직원들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거대한 공장 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의 손짓을 따라 바라본 곳에는 후이저우 공장보다 3배나 큰 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린과 타이응우엔 두 지역에 걸친 초대형 생산기지였죠.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중국을 떠난 건 단순히 비용 때문만이 아니었군요.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도망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아간 거죠.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현지 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삼성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졌어요.
20대 초반의 응우엔이라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다음 날 인도 출장을 위해 노이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삼성은 노이다 공장을 대폭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삼성의 투자 덕분에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은 중국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한 것뿐이었죠. 베트남에서 만난 삼성 임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생산 비중은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곧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의 3분의 2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의 실패를 딛고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서울 본사에 도착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중국은 버려졌고 베트남은 선택받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삼성의 글로벌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옮긴 건 기계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저는 베트남 방닌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라인의 핵심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공장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책임자 박 부장은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군요.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옮긴 건 기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품질 관리, 협력업체 생태계, 기술 보안까지 모든 것을 통째로 재설계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중국에서의 실패 원인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단순히 제품만 만들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반면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를 위해 법률까지 바꿨어요.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법, 세제 혜택까지.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원했습니다. 박 부장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베트남 산업부 차관과의 미팅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과대학의 삼성 전용 과정도 개설했죠. 차관의 말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공장 부지만 제공한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단지를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의 협력업체들은 삼성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교육받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지 부품업체 대표 트란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스템적 사고, 즉 전체를 보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한 임원의 말이 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 설계 능력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질문의 답을 찾았어요. 삼성은 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중국은 왜 그걸 몰랐는가? 그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던 겁니다. 삼성이 남긴 자리는 어떤 중국 기업도 메우지 못했다. 삼성 철수 2년 후 저는 다시 후이저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활기찼던 공장 주변은 황량해졌고 상권은 무너졌습니다. 지역 경제 담당자 리오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삼성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이 바로 채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후이저우 산업단지를 둘러보니 삼성 공장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건물만 필요했지 삼성이 구축한 시스템은 활용할 수 없었어요. 리우의 설명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한때 프리미엄이 붙던 삼성 인근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장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하락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빈 상가들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연구소에서 만난 경제학자 펑 교수는 더 깊은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삼성이 단순히 생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부품 협력사, 물류 시스템, 인재 양성까지 그 모든 것이 함께 떠났습니다. 펑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이제야 삼성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이었습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기업 30여 곳이 문을 닫았어요. 그중 한 곳의 대표왕 사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샤오미나 화웨이에 납품하려 했지만 그들의 품질 기준과 프로세스가 달랐어요. 결국 적응하지 못했죠. 그의 공장은 이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와의 대화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삼성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부 고위관리와의 저녁 식사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는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보여준 건 신뢰와 파트너십의 가치였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의 말에 중국의 뒤늦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쇼핑몰 앞을 지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은 기술이 아닌 신뢰와 생태계를 잃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과 함께 세계를 향해 달린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국장 전광판에는 삼성 광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베트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 문구가 단순한 광고가 아님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린 산업단지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깔린 8차선 도로, 첨단 물류센터들, 그리고 삼성 로고가 빛나는 대형 공장 단지까지 가이드 역할을 맡은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 응우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도로는 삼성 로드라고 불러요. 정부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 만들었죠. 그의 말에서 베트남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방린 공장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후이저우 공장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였어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김이사가 맞이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삼성 스마트폰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곧 70%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가장 눈에 띈 것은 현지 직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젊은 베트남 엔지니어 팀장 타는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연구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삼성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중국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베트남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성 전용 인재 교육기관을 설립했어요. 매년 5,0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에서 베트남의 장기적 비전이 느껴졌어요. 현지 협력업체 단지를 방문했을 때 중국과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부품업체 대표 후옹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삼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고 있어요. 그의 공장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경제대학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한 경제학자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의 수출은 베트남 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그의 말이 베트남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한마이너스 베트남 상공회의소 만찬에 초대받았어요. 베트남 부총리는 건배사에서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박수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기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삼성에서 일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자부심에서 삼성이 베트남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실감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하노이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기술보다 신뢰로 맺어지는 걸까요? 기술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은 따라 만들 수 없다. 서울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삼성의 중국 철수와 베트남 진출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기업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만난 전략기획실 이 부사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첨단 기술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스템적 사고,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파트너십의 가치였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기술을 복제했지만 삼성의 철학은 복제하지 못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교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연결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품 하나, 공정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설계합니다. 그의 말이 제 경험과 일치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구축한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였습니다. 한마이너스 베트남 경제포럼에서 베트남 총리의 연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삼성에게서 단순히 일자리나 투자가 아닌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베트남의 장기적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산업부에서도 대표단이 이 포럼에 참석했어요. 비공식 자리에서 만난 중국 관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어요. 단기적 이익만 생각했죠. 삼성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가져다준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국제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로 이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의 행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그 말이 한국 기업의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창업주의 철학을 다룬 책을 읽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기업은 사람이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이 추구한 것은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였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핵심 질문에 답했습니다. 삼성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만들어낸 철학과 시스템은 쉽게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